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장례식이 그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다룰 나라, 미국임을 선언을 했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Pass on word that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He spent a year and a half in North Korea. A lot of bad things happened, but at least we got him home to be with his parents.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CNN은 적극적으로 김정은의 비자금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 일변도로 갈 것 같긴 한데요. 특히 CNN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CNN 방송은 김정은의 이제 호화 사치생을 갖다 듣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근 뭐 흰색 요트, 고급 양주, 화로운 스키장 시설 장비를 구입했다는 건데요. 네. CNN 방송은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걸 보면 정말 기가 차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김정은이가 돈을 썼는데 데일리메일이 어떤 근거로 취재를 했겠지만 기쁨조 소고값만 39억이다. 네. 그다음에 뭐 치즈값만 1억이고 향수 화장품이 1억 뭐 8천만 원. 근데 네. 앞거는 이겁니다. 러시아 말이 2억이라고 돼 있는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화사치하지만 말만은 네. 정유라의 말, 그러니까 정유라 탔다는 그 말 블라디미르가 한 20억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정은조차도 러시아 말은 2억밖에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김정은은 돈줄이 있다. 그리고 이 돈줄은 호화사초에도 쓰지만 핵개발에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CNN이나 이런 언론들은 미국 정부를 향해서 김정은의 돈줄을 쬐라. 그리고 이제 네. 중국과 손잡으라 이런 것들인데요. 앞으로 김정은의 사치 생활이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그 김정은, 김정일, 뭐 김일성 일가가 어느 정도 호화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랬죠. 비슷한 보도들이 나온 것도 굉장히 그랬죠. 많았거든요. 네.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돈줄을 차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차단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무역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켜가지고 지금 경제 제재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고강도 경제 제재를 해야지 뭐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국가의 어떤 대외무역 자체를 완전히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더군다나 북한은 네. 뭐 여러 가지 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연루돼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보도들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또 어찌 보면은 또 황당한 얘기인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실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사치품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개인이 네. 이렇게 뭐 좋아서 예컨대 뭐 양주다 뭐 이걸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권력을 유지하려면 크로니 계급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뭔가를 특별한 상품을 줘야만 그 네. 사람들이 아 내가 특권을 받고 있구나 여기다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치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사치품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 김정은 권력의 이 흐름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네. 북한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한 나라예요. 굉장히 네. 큰 국가고요.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만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물론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북한에서 생산하는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제재하는 방법이 과연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 인해서 북한을 뭐 이른바 우리가 말하기는 뭐 호되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북한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요.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는 제재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됐으면 좋겠고 큰 틀 안에서 북한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좀 더 실효적인 방법들에 관한 고민들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요. 그런 북한 제재에 대해서 미중 대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공조로 북한의 팔을 비틀 건데 우리나라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까지 보관하라, 김정은의 지시라고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고 오히려 대화하자는 우리한테는
문 대통령에게 반박하고 비난하면서 미국 측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사자의 그 관계에서 핵심적인 용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순망치 않은 관계이고,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늘 소외시키면서 미국과 직거래하려 하는 그 통비봉남의 전통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네네. 이 두 개의 그 단어, 말이 기본 키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절대적 협조가 있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중국이 겉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협조도 하고 또 북한에 화를 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국의 실질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조에 늘 소극적인 이유였던, 북한이 어려워지면 자기들도 힘들어진다는 그런 어떤 체제적 그런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더욱 절실하게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네. 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핵 실험하고 자기들이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중단하고 동결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미국과 우리의 훈련을 줄이고 잠정적이든 영구적이든 또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만 자기가 대화에 나오고 응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지나친 그런 전략 전술적 그냥 말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신뢰 관계를 가고 같이 대화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일방적인 선제적인 너의 조치만을 요구한다 해서 그것이 잘 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저는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요? 최근에 어쨌든 이런 어떤 미국이나 한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들이 왜냐하면요. 네. 자, 인도 주재 북한 대사 인터뷰가 최근에 공개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측이 만약에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네. 저게 저는 인도 대사, 북한은 인도 대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자,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렇다면 지금 북한도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북한에 대한 성명들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직접 거명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문재인 집권자. 대통령에 대해서도 네. 남조선 집권자는 비열한 추태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도 쓰지만 지난번에 미사일 실험했을 때는 분명한 태도를 갖다 냈습니다. 그리고 네. 원비어가 사망했을 때 어쨌든 굉장히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렇게 상대를 하지만 나름대로는 약점이 잡혔다는 생각으로 인도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 건데요. 북한은 어쨌든 이런 어떤 우리 강경한 그 입장 없이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기 때문에 지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 건,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한미 정상회담 사진만 찍고 말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오히려 북한이 저렇게 자유롭게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조를 흔들게 나서는 게 아닐까? 미국에는 대화 가능성을 저렇게 타진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저 노골적인 비난. 그런데 우리는 남북 단일팀, 물론 문화, 교류 다 중요합니다만 올림픽까지도 북한 스키장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양면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네. 대해서는 뭐 집권자에 대해서 자세를 바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강정책을 쓰면서도 인도 대사를 통해서는 뭐 훈련을 중단하면 우리도 잠정적으로 뭐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저는 시진핑의 역할을 사실은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끝났다. 네. 중국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고 이제는 미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가장 지금 크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직접적으로 북한을 미국이 다루겠다고 하면서부터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커지고, 이 부분이 양면으로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런 장면에서 한국의 한미 정상회담의 상황에서 일정 부분 어떤 기조를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즉 미국의 어떤 공격이랄까요, 위기 고조를 조금 네.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 전술을 대변하는 말이 벼랑 네. 끝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핵무기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벼랑 끝으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북한도 대화의 어떤 사인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혼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보이는 제스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제스처든 간에 북한이 입장을 내놓고 뭔가 자기들의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그게 대외적인 언론 플레이든 아니면 네. 대외적인 어떤 외교적 신호든 간에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대화의 문도 열려있고 대신에 당신들이 군사도발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얘기를 받거나 미국이 받아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뭐 한편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똥이 지금 평창올림픽에까지도 갔나요? 지금 스폰서, 기부자들을 위한 숙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미국 측 움직임도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스콧 블랙만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폰서 활동이 덜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원비어는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많은 게 다른 건 모르지만 미국 정부나 미국 국민들은 자국의 국민의 안전을 갖다 정말 중요시합니다. 심지어는 미군 유해까지도 찾으려고 하는데 네. 지금 22살 난 대학생이 북한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타당했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이용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문정인 특보 때문에 일으킨 어떤 혼란 속에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견제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외교라는 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얻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명분이 있고 실리는 있는데 지금 명분을 지나치게 찾다 보면 실리를 뺐는데 저는 평창이 정말 걱정입니다. 저게 지금 저 문제도 저 문제지만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나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도종환 장관 새로 갔지 않습니까? 네. 성공시켜야 되는데 국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이런 말 할 정도면요. 정말 우리는 외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강경화 장관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좀 다른 겁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네. 부분은 평창 얘기는 좀 달라요. 지금 저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자꾸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남북과의 어떤 화해라든가 협력의 어떤 매개고리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비어 같은 것이 굉장히 그 사망 사건이 워낙 커져서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뭔가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발언까지 가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의 기조와 벗어나서 한국이 움직이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좀 천천히 이렇게 어떤 큰 틀에서 세워놓고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결국은 생각합니다. 원비어 이 사망 네. 사건이 결국 북한의 인질 외교가 스스로 인질로 잡히는 그런 방식이 됐다 저는 봅니다. 결국은 네. 어떤 그 대화와 화해 협력을 갈 것인가 제재와 압박을 갈 것인가의 사이에서 이 의견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제재와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밖에 없는 그런 배랑으로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여당은 인원이 적고 야당은 여론의 힘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서로 손잡을 법도 하건만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국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눈물까지 보이게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그 야당 원내대표실에 정말 발품을 팔면서 을도 이런 을이 없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것을 아예 논의도 못하게 하는 국회가 심사는 못 들어가도 국회가 논의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추경 논의 그거 왜 못하냐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 없으면 남성의 눈물은 무죄라고 했던가요? 오죽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눈물까지 보여야 했을까? 쉽지 않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만 지금의 여당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겠다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 저도 같이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오늘 본인의 눈물을 본인이 스스로 닦고 있는 걸 보니까 여당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당 되어서 원내대표 해보니까 진짜 각 같은 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당을 상대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자기는 갑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을이었다. 이런 걸 뭐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의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여당 대표로서도 어렵고 청와대도 쉽지 않은 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을 같은 갑이 여당이고 각 같은 을이 야당이다. 이 주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당의 문은 굳건하기는 하지만 이 어렵게 벽을 넘고 출근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들이 타던 차, 소나타를 애용하기 시작하면서 외교부 직원들 차관급이 가장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다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네. 외교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열이거든요. 서열이고 이것이 거의 외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서열적 문화가 거의 한국의 어떤 검찰이라든가 군대 다음 가는 그런 서열적 문화가 있어요. 네. 근데 저렇게 파격을 해버리면 밑에 분들은 우린 자전거라도 그럼 이제 타야 그렇죠. 되나라고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신다는데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나는 네. 뭐를 타야 되는지. 근데 이런 것은 이 수직적 문화를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그런데 이걸로 네. 끝나서는 안 되겠죠. 결국엔 어떤 외교부의 어떤 내용적인 제도적 변화로 이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사실 숱한치 않은 그런 청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보다도 좀 실력을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형식적인 면도 있지만 내용적인 면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게요, 소나타도 중요하지만 3800cc에서 2000cc로 내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하이브리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무슨 네. 뜻입니까? 뭐 잡죠. 그러니까 둘 이상을 다 합친다는 건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고시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관 된 뒤에 비고시 출신도 이제 흡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걸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럴 겁니다. 아, 이제 우리 외교부도 순혈주의에서 혼혈주의로 가는구나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재환, 그 당시는 왕수석으로 불렸던 박재환 네. 수석이 나는 모닝타워 출근하겠다. 왜 하이브리드 환경을 생각하겠다. 그래서 타니까 다른 수석들 차를 전부 다 1500cc로 다 바꿨습니다. 네. 수석이 차관급 내지 장관급 중간쯤 되는 자리인데 어쨌든 전부 다 1500cc를 보니까 수석들이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술 먹이면서 야, 우리 힘든데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 좀 써줘.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1500cc는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수석도 1500cc를 탄 과거가 있는데 강경화 장관이 2000 타는 건 저는 별거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외교부에 있는 차들을 만약에 대기시켜놓고 새로 적은 차를 산다? 이것도 뭐 낭비 아닙니까? 낭비.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강경화 장관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타던 차는 타십시오. 네. 안 그러면 그 차 또 창고로 가버리면 또 얼마나 이건 낭비입니까? 근데 관용차 다이어트요. 네, 밑에 관용차 분들은 다이어트 뭐 힘들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차가 뭐 다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 성과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외교부의 네. 뭐 업무라는 게 주 이제 사관과의 주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교부 업무 중에 우리 국민들이 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영사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해외 거주를 할 때 늘 불안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불평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뭐 정상적인 외교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영사 업무 부분도 제대로 좀 지켜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외교부의 업무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비교적 값이 덜 나가는 소나타지만 일성을 시퍼렇습니다. 일제히 대사관, 영사관의 재외공관장 사표를 내라고 하던데요. 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파격인 것이죠. 전면적으로 사표를 받아서 거기서 선택적으로 수리를 할 사람 수리를 하고 아니면 유임시킬 사람 유임시키겠다 이런 것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인사가
밝혀지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성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사표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거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외교관 인사라는 게 봄, 가을이 있고 또 외교관도 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저렇게 바뀔 경우는요, 4강 대사는 무조건 나는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늘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사들도 대개 보면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대개 새로운 대통령이 오게 되면 공관장들 160명 정도는 나는 이제 다시 재심을 받든지 아니면 한국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강 장관이 인사를 갖다 제대로 못할 경우에나마 뭔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례이기도 하고, 또 저게 새 대통령이 와서 이 외교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데 따라서는 일괄사표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각 네. 교민회 회장들을 다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저도 교민회 회장들을 만나보면 우리 대사관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대사관들이 일을 잘 못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대사들에 대한 평가나 교체의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고 이후의 업무를 좀 만족도가 있게 추진하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강 장관이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관례적으로 저렇게 전부 다 사표를 일단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이제 미얀마 대사도 그랬고 베트남 영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외교 문제까지 손을 뻗쳤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네. 하는 게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도대체 어디까지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에 이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인사 문제에 간섭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도 이번에 전체가 다 재신임을 한번 받아보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갈이, 싹쓸이 하면 청소 전문가 접니다. 부패 세력 제 앞으로 모이세요. 제가 모래시계 검사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인데요. 오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홍준표 전 지사는 의외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분이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기생정당,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차피 합쳐질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일명 분노를 한꺼번에 다 진공청소기처럼 끌어모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사실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 네. 오늘은 이상하게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말을 좀 삼가하고 좀 그런 면들이 보여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이 쌓였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당내 어떤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 것인지, 아니면 네. 말싸움을 하고 서로 혼란을 해서 당을 파괴시키는 건지 실질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격심한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은 네.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에도 패배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보수의 어떤 새로운 가치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정책 비전, 이걸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요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흠담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라는 것은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고통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요, 지금 오늘 씁쓸해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홀대한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광주에서의 TV 토론회까지도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비전과 정책 제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할 텐데요. 본인은 과거 대선 때 토론회는 참 여유 있게 오히려 페이스 조절자로 나서곤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홍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이제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오늘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하고 기업의 환경을 최대한 해주자, 그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110만 개가 나옵니까? 그거는 실무진에서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거예요. 실무진에서 그래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정부는 큰 정책의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기재부나 이런 데 실국장들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일자리 개수 세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밤새 해도 됩니까? 밤새? 내 집에 갈 테니까 나는 알아서. 난 피곤해서 못 하겠어.
나머지 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그 여유 있는 홍 전 지사가 TV 토론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이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토론회 중에 정전까지 이뤄가지고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상황과 교차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힘들게 뭐 토론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전이 돼서 뭐 후보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비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홍준표 지사가 TV 토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나름의 이제 전략이 숨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 그들은 나머지 후보는 다른 레벨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토론하는 것 자체를 나는 뭐 거부하겠다. 뭐 이런 네. 이제 그 아마 속내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난 얼마 전이었었죠. 뭐 한 2달도 안 된 일이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죠. 당시 후보가 TV 토론을 기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홍준표 지사 측에 전 후보 측에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당내 토론조차도 이런 식으로 뭐 격을 나눈다거나 아니 뭐 이런 방식으로 토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이런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한국당의 홍모 씨. 그러니까 저걸 네. 보면요. 어쨌든 홍준표 전 지사가 여유는 있는 게 지금 홍준표 후보죠. 지금은 홍준표 후보의 경쟁자는 원유철 신상진 의원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원유철 신상진 의원보다는 지금 상대당,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제3당, 제4당의 그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전 지사는 당 내에서는 좀 여유가 있고 당 밖의 분들 3당, 4당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정당은 기생정당이다. 떨어져 나온 정당이다. 그리고 네. 박주선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도 조만간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대표, 저분이 좀 점잖은 분입니다.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로부터 따기밖에 안 맞는다고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반발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홍모 씨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홍모 네.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보수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홍준표 전 지사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내가 당대표 된다. 그러니까 자꾸 TV 토론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비판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TV 토론을 좀 안 하겠다는 게 작전 같은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는 홍준표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 전당대회 준비팀들이 있고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자, 몇 번 정도 뭐 연설회를 하고 몇 번 정도 TV 토론을 하고 다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룰 미팅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 전당대회 자체의 어떤 실무적인 이 트렌드도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네. 경선 과정이 굉장히 좀 오만하고 뭔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이유는 여태 배타적인 어떤 독점권을 특정 지역에서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이 충분히 그 대안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궤적이 네. 이런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선거 같은 데서 충분히 내년에 뭔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꽤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홍 전 지사가 자신의 광주에서의 생활,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는 데 도움을 줬던 분들에 대한 감사, 갑자기 그 메시지를 던진 것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 광주에 대한 뭐 죄송함도 있지만 나는 역시 이런 척결의 전문가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일까요? 뭐 원샷 원킬의 뭐 전문가다, 뭐 저격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는 점도 뭐 부각하고 있는 측면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전 지사가 본인을 향해서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막말이라고 정치인의 막말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점수를 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인은 막 대결적인 구도 내에서 있을 때보다는 차라리 국민을 보듬거나 아니면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한테 사실은 더 많은 박수를 받거든요. 네. 우리가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지만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때에는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해 줄 때 그런 박수를 받는 것이지 뭐 막 그렇게 본인의 어떤 입지와 관련해서 막 거친 말을 쏟아낸다고 해서 박수 받지는 않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가 뭐 그런 면모들을 국민들이 본인을 뭐 비판하고 질타하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인식하고 뭔가 좀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호남 발언도 하고
뭐 과거에 있었던 검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모래시계 검사로서 이름을 날릴 때 그때가 저분의 가장 절정적인 좋은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정치를 하면서 점점 이미지가 좀 나빠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경남도지사와 지난번 대선 후보 과정에서는 막말의 대명사가 되면서 아주 이미지가 나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모래시계 검사를 바로 끄집어내려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검찰 수사관과 파견왔던 경찰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미지를 연상해내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네. 그러나 아무리 저렇게 한다 하시더라도 지금 경남도지사 시절에 자신이 임명했던 그 경남 축구단 FC의 단장을 오셨던 분이 뭐 10억 원 가까운 것도 횡령으로 구속돼 계시고 또 자살 소동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던 공무원들이나 측근들이 여러 명이 지금 구속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도 대선 기간 내내 막말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그래서 본인은 미국 가 있으면서 신보수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하셨지만 지금 와서 뭐 난사형으로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걸 보더라도 그렇고 새로운 보수로서의 이미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한때 좋았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전 지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의 공판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와서 이쯤에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출석 장면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재벌 총수 중 첫 증인으로 나섰던 자리,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을 기자들이 듣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독대 때 89억 내라고 강요받으신 건가요? 면세점이나 고기 석방 얘기 하셨나요? 하면 대가로 돈을 요구받은 건가요? CJ 헬로비전 인수 실패한 거 그게 독대에서 거절한 탓 아닌가요? 네. 대통령 독대에서 면세점 조기 석방 이야기 하셨습니까? 최태원 회장의 지난해 2월에 바로 비공개 안가 면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오늘 검찰의 추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본인은 이제 먼저 사면이 됐고 동생은 영어의 몸이기 때문에 조카들 보기가 좀 미안하다. 완곡하게 가석방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태원 회장이 원래 보면 좀 과묵한 스타일이고 말이 네. 별로 없는데 오늘 증언을 보면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면세점 같은 거, 워커힐의 면세점을 또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자, 동생의 사면 문제를 자, 가족은 뭐 편안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편안한데 네. 제 동생 가족을 보면 조카 볼 면목이 없어서 우리 동생 좀 사면 안 될까요? 80% 살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최태원 회장이 말은 좀 온돌한 것 같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회사와 이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까지 민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역시 SK가 그전에는 뭐 이 재단에는 돈을 많이 줬지만 89억인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면세점이나 여러 가지 회사의 민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최태원 회장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은 다분히 솔직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네. 오늘 최태원 회장의 이 진술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재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네. 박 전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의 독대가 박 전 대통령 측에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먼저 연락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거 하나 하고 둘째로는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의 SK에서 111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감사의 뜻을 박 전 대통령이 표시했다. 네.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돼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발언 나온 것 중에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다 부인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태원 회장을 만났을 때 출연 사실을 듣고 네.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재단을 만든다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맙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과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해왔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든 재단이든 간에 최순실 씨가 어떤 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든 간에 박 전 대통령은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연하는 과정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재판에서 다시 확인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판 과정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아내 노소영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반대하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내용까지 공개가 됐었네요. 그렇죠. 그 안에 뭐 이 혼외자 얘기까지도 뭐 이제 거론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의 어떤 단면, 국민들이 좀 거북한 이 얘기가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다 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렇게 정경유착이 유지가 되는 한은 한국 정치건 뭐 경제건 발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네. 단절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연녀하고 슬아의 딸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애써 검찰은 최 회장으로부터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정경유착에 크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텐데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출연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답이 나오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기도 하고요. 초집중의 모습, 전에 쓰지 않았던 안경을 쓰고 오늘 재판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보니까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저기 피고석에 앉아가지고는 때론 졸기도 하시고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렸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안 썼던 안경을 처음으로 쓰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뚫어지게 봤고요. 밤에 최태원 회장은 박근혜 옆에 앉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저 자리는 독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할 테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소영 씨의 편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정말 이 독대한 자리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 것 같아. 왜? 네. 자, 최태원 회장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왜 저 자리에서 이 편지가 거론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최태원 회장의 가장 아픈 부분 또는 가장 바라고 있는 그런 민원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많이 준 것 같고요. 실제로 안종범 전 수석은 SK 측에 전화를 해서 몇 가지 이야기까지 한 걸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자리고 또 저 자리에 대화들 아까 말했던 얼마를 갖다가 이제 재단에다가 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독대 만남에서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았던 그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과의 그 독대에서도 말씀 자료에 그 경영권 승계 부분이 이미 들어있었다니까. 그걸 뭐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럴 만큼 각 재벌들의 민감한 문제, 재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확실한 일종의 그 약점들을 쥐고 네. 청와대가 재벌 회장들을 불러서 다 독대했다는 것이 오늘 정언으로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태원 회장의 그 법정에서 이제 진술한 내용을 쭉 보면은요. 네. SK가 민원을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 반응을 보면은 민원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보인 게 없어요. 나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없거든요. 없는데 유독 그 재단 출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하다, 어쩌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안경을 쓰고 나오고 재판에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에서 전 굉장히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본인과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는 그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야. 그리고 딱 아예 끊어버리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막 그림 그리고 뭐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자기가 만난 사람이잖아요. 최태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과 만났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혹시 불리한 진술을 나한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막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 왠지 좀 너무 양면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보기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상상 이상에 계신 곳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검찰이 최순실 씨가 교도소 내에서 휴대폰을 2번이나 사용했다라는 부분을 적시하면서요. 도대체 변호인 면담 중에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까? 피고인이 그것도 수감자가 휴대폰을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저는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요? 최근에 어쨌든 이런 어떤 미국이나 한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들이 왜냐하면요. 네. 자,
인도 주재 북한 대사 인터뷰가 최근에 공개돼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측이 만약에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네. 저게 저는 인도 대사, 북한은 인도 대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자,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렇다면 지금 북한도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북한에 대한 성명들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직접 거명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문재인 집권자.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 네. 남조선 집권자는 비열한 추태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도 쓰지만 지난번에 미사일 실험했을 때는 분명한 태도를 갖다 냈습니다. 그리고 네. 원비어가 사망했을 때 어쨌든 굉장히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렇게 상대를 하지만 나름대로는 약점이 잡혔다는 생각으로 인도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 건데요. 북한은 어쨌든 이런 어떤 우리 강경한 그 입장 없이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기 때문에 지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 건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한미 정상회담 사진만 찍고 말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오히려 북한이 저렇게 자유롭게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조를 흔들게 나서는 게 아닐까? 미국에는 대화 가능성을 저렇게 타진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저 노골적인 비난. 그런데 우리는 남북 단일팀, 물론 문화, 교류 다 중요합니다만 올림픽까지도 북한 스키장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양면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네. 대해서는 뭐 집권자에 대해서 자세를 바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강정책을 쓰면서도 인도 대사를 통해서는 뭐 훈련을 중단하면 우리도 잠정적으로 뭐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저는 시진핑의 역할을 사실은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끝났다. 네. 중국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고 이제는 미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가장 지금 크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직접적으로 북한을 미국이 다루겠다고 하면서부터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커지고 이 부분이 양면으로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런 장면에서 한국의 한미 정상회담의 상황에서 일정 부분 어떤 기조를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즉 미국의 어떤 공격이랄까요 위기 고조를 조금 네.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 전술을 대변하는 말이 벼랑 끝 네.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핵무기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벼랑 끝으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북한도 대화의 어떤 사인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없는 그런 배랑으로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여당은 인원이 적고 야당은 여론의 힘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서로 손잡을 법도 하건만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국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눈물까지 보이게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그 야당 원내대표실에 정말 발품을 팔면서 을도 이런 을이 없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것을 아예 논의도 못하게 하는 국회가 심사는 못 들어가도 국회가 논의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추경 논의 그거 왜 못하냐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 없으면
남성의 눈물은 무죄라고 했던가요? 오죽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눈물까지 보여야 했을까? 쉽지 않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만 지금의 여당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겠다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 저도 같이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오늘 본인의 눈물을 본인이 스스로 닦고 있는 걸 보니까 여당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당 되어서 원내대표 해보니까 진짜 각 같은 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당을 상대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자기는 갑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을이었다. 이런 걸 뭐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의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여당 대표로서도 어렵고 청와대도 쉽지 않은 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을 같은 갑이 여당이고 각 같은 을이 야당이다. 이 주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당의 문은 굳건하기는 하지만 이 어렵게 벽을 넘고 출근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들이 타던 차, 소나타를 애용하기 시작하면서 외교부 직원들 차관급이 가장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다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네. 외교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열이거든요. 서열이고 이것이 거의 외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서열적 문화가 거의 한국의 어떤 검찰이라든가 군대 다음 가는 그런 서열적 문화가 있어요. 네. 근데 저렇게 파격을 해버리면 밑에 분들은 우린 혼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보이는 제스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제스처든 간에 북한이 입장을 내놓고 뭔가 자기들의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그게 대외적인 언론 플레이든 아니면 네. 대외적인 어떤 외교적 신호든 간에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대화의 문도 열려있고 대신에 당신들이 군사도발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얘기를 받거나 미국이 받아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뭐 한편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똥이 지금 평창올림픽에까지도 갔나요? 지금 스폰서, 기부자들을 위한 숙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미국 측 움직임도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스콧 블랙만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폰서 활동이 덜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원비어는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많은 게 다른 건 모르지만 미국 정부나 미국 국민들은 자국의 국민의 안전을 갖다 정말 중요시합니다. 심지어는 미군 유해까지도 찾으려고 하는데 네. 지금 22살 난 대학생이 북한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타당했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이용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문정인 특보 때문에 일으킨 어떤 혼란 속에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견제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외교라는 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얻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명분이 있고 실리는 있는데 지금 명분을 지나치게 찾다 보면 실리를 뺐는데 저는 평창이 정말 걱정입니다. 저게 지금 저 문제도 저 문제지만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나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도종환 장관 새로 갔지 않습니까? 네. 성공시켜야 되는데 국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이런 말 할 정도면요. 정말 우리는 외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강경화 장관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좀 다른 겁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네. 부분은 평창 얘기는 좀 달라요. 지금 저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자꾸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남북과의 어떤 화해라든가 협력의 어떤 매개고리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비어 같은 것이 굉장히 그 사망 사건이 워낙 커져서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뭔가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발언까지 가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의 기조와 벗어나서 한국이 움직이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좀 천천히 이렇게 어떤 큰 틀에서 세워놓고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결국은 원비어 이 사망 사고가 사망 네. 사건이 결국 북한의 인질 외교가 스스로 인질로 잡히는 그런 방식이 됐다 저는 봅니다. 결국은 어떤 그 대화와의 협력을 갈 것인가 제재와 압박을 갈 것인가의 사이에서
이 의견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제재와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밖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치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사치품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 김정은 권력의 이 흐름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네. 북한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한 나라예요. 굉장히 네. 큰 국가고요.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만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물론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북한에서 생산하는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제재하는 방법이 과연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 인해서 북한을 뭐 이른바 우리가 말하기는 뭐 호되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북한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요.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는 제재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큰 틀 안에서 북한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좀 더 실효적인 방법들에 관한 고민들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요. 그런 북한 제재에 대해서 미중 대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공조로 북한의 팔을 비틀 건데 우리나라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까지 보관하라, 김정은의 지시라고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고 오히려 대화하자는 우리한테는 문 대통령에게 반박하고 비난하면서 미국 측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사자의 그 관계에서 핵심적인 용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순망치 않은 관계이고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늘 소외시키면서 미국과 직거래하려 하는 그 통비봉남의 전통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 단어, 말이 기본 키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절대적 협조가 있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중국이 겉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협조도 하고 또 북한에 화를 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국의 실질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조에 늘 소극적인 이유였던 북한이 어려워지면 자기들도 힘들어진다는 그런 어떤 체제적 그런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더욱 절실하게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네. 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핵 실험하고 자기들이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중단하고 동결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미국과 우리의 훈련을 줄이고 잠정적이든 영구적이든 또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만 자기가 대화에 나오고 응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지나친 그런 전략 전술적 그냥 말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신뢰관계를 가고 같이 대화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일방적인 선제적인 너의 조치만을 요구한다 해서 그것이 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장례식이 그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다룰 나라, 미국임을 선언을 했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Pass on word that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He spent a year and a half in North Korea. A lot of bad things happened, but at least we got him home to be with his parents.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CNN은 적극적으로 김정은의 비자금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 일변도로 갈 것 같긴 한데요. 특히 CNN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CNN 방송은 김정은의 이제 호화 사지선을 갖다 듣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근 뭐 흰색 요트, 고급 양주, 화로운 스키장 시설 장비를 구입했다는 건데요. 네. CNN 방송은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걸 보면 정말 기가 차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김정은이가 돈을 썼는데 데일리메일이 어떤 근거로 취재를 했겠지만 기쁨조 소고값만 39억이다.
네. 그다음에 뭐 치즈값만 1억이고 향수 화장품이 1억 뭐 8천만 원. 근데 네. 앞거는 이겁니다. 러시아 말이 2억이라고 돼 있는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화사치하지만 말만은 네. 정유라의 말, 그러니까 정유라 탔다는 그 말 블라디미르가 한 20억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김정은조차도 러시아 말은 2억밖에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김정은은 돈줄이 있다. 그리고 이 돈줄은 화사초에도 쓰지만 핵개발에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CNN이나 이런 언론들은 미국 정부를 향해서 김정은의 돈줄을 쬐라. 그리고 네. 이제 중국과 손잡으라 이런 것들인데요. 앞으로 김정은의 사치 생활이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그 김정은, 김정일, 뭐 김일성 일가가 어느 정도 호화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랬죠. 비슷한 보도들이 나온 것도 굉장히 그랬죠. 많았거든요. 네.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돈줄을 차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차단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대외무역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켜가지고 지금 경제 제재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고강도 경제 제재를 해야지 뭐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국가의 어떤 대외무역 자체를 완전히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더군다나 북한은 네. 뭐 여러 가지 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연루돼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보도들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또 어찌 보면은 또 황당한 얘기인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실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사치품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개인이 네. 이렇게 뭐 좋아서 예컨대 뭐 양주다 뭐 이걸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권력을 유지하려면 크로니 계급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뭔가를 특별한 상품을 줘야만 그 네. 사람들이 아 내가 특권을 받고 있구나 여기다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